회장님, 아이를 맡겨주십시오. 당신이 전교 꼴찌를 1등으로 만든다고? 회장님, 아이를 맡겨주십시오. 2년만 주십시오. 세준이를 다시 사람으로 만들겠습니다. 식탁 위에 펼쳐진 성적표, 전 과목 바닥권, 출석 경고, 담임 의견란에는 단 한 줄, 의욕 없음. 그때였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채 조용히 서 있던 가사도우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장님, 아이를 맡겨주십시오. 문정임 59세. 학력란에는 중졸이라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이 집의 누구보다 단단했습니다. 고만수 회장은 천천히 담배를 내려놓았습니다. 수십 년 기업을 일군 사람의 눈이 그 여자를 뚫어지게 바라봅니다. 당신이 전교 꼴찌를.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좋아. 회장이 낮게 웃었습니다. 2년 안에 해내면 당신한테 내가 무릎을 꿇지. 대신 실패하면 흔적 없이 떠나.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중졸 가사도우미, 공부를 포기한 손자, 그리고 명예를 건 기묘한 내기.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여자가 18년 전 이 집과 얽힌 일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오늘의 이 내기가 돈도 체면도 아닌 한 아이를 살리기 위한 마지막 약속이라는 것을. 지금부터 성적표보다 값진 한 사람의 진심이 어떻게 한 가정을 바꾸었는지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저녁 6시 30분 고씨 가문의 저택 안 식탁은 냉랭한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천장에 샹들리에가 은은한 빛을 뿌리고 있었지만 그 빛은 식탁 위 분위기를 따뜻하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테이블 한가운데 놓인 성적표 한 장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수학 하위 5%, 영어 하위 8%, 국어 하위 12%, 빨간 밑줄이 그어진 숫자들이 조명 아래서 더욱 선명하게 도드라졌습니다. 성적표 옆에는 반쯤 식은 된장찌개가 놓여 있었고 밥그릇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세준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숟가락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17살 고등학생의 어깨는 잔뜩 움츠러들어 있었고 눈은 성적표가 아닌 밥그릇만 응시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숟가락 손잡이를 따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위로, 아래로, 또 위로. 아무 의미 없는 반복이었습니다. 어머니 최수경은 맞은편에 앉아 눈시울을 붉히고 있었습니다. 평소 단정하게 빗어 올린 머리카락 몇 가닥이 흐트러져 있었고 정성껏 한 화장도 번진 눈물 자국을 가리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냅킨을 움켜쥔 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외할아버지 고만수는 식탁 상석에서 묵묵히 반찬을 집어 드시고 있었습니다. 젓가락을 드는 동작은 느렸지만 정확했고 씹는 속도도 일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날카로운 눈빛만큼은 손자에게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지역에서 손꼽히는 중견기업을 맨손으로 일궈낸 사람의 눈에는 지금 손자의 모습이 견딜 수 없는 실망으로 비쳤습니다. 수경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그녀는 냅킨으로 눈가를 닦았지만 눈물은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명문대를 나와 좋은 집안으로 시집온 그녀에게 아들의 성적표는 단순한 점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체면이었고 이 집안에서의 입지였으며 무엇보다 아들의 미래에 대한 공포였습니다. 만수가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자그마한 소리였지만 고요한 식탁 위로 또렷하게 퍼졌습니다. 도자기와 받침이 부딪히는 소리가 마치 심판의 망치처럼 들렸습니다. 수경아. 만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밥 먹는 자리다. 수경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냅킨을 식탁 위에 던지듯 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리는 소리가 났고 그녀의 발걸음이 복도를 향해 멀어졌습니다. 하이힐이 대리석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가 점점 작아지더니 이내 방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준의 어깨가 더욱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는 숟가락을 들어 밥을 한 숟가락 떴지만 입으로 가져가지 못하고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밥알 몇 개가 숟가락에서 떨어져 식탁보 위에 떨어졌습니다. 만수는 천천히 세준을 바라봤습니다. 손자의 움츠러든 어깨를, 떨고 있는 손을, 그리고 끝내 자신을 보지 못하는 그 눈을 오래 지켜봤습니다. 그러고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일흔 넘은 노인의 한숨은 무겁고 깊었습니다. 세준아. 만수가 불렀습니다. 세준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고개는 들지 못했습니다. 고개 들어라. 만수의 목소리에는 화가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밥 먹을 때는 허리를 펴고 먹는 거다. 세준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외할아버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만수의 눈에는 실망이 있었지만 그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안타까움이었을까요? 아니면 연민이었을까요? 죄송합니다. 세준의 목소리는 모기 소리만큼 작았습니다. 사과는 나중에 해도 되니까. 만수가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일단 밥이나 먹어라. 식사는 그렇게 침묵 속에서 계속됐습니다. 숟가락과 젓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 국을 마시는 소리, 반찬을 씹는 소리, 모든 소리가 평소보다 크게 들렸습니다. 세준은 밥 한 공기를 겨우 반만 먹고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들어가 봐도 된다. 만수가 허락했습니다. 세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고는 계단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무겁게 계단을 밟아 올라갔고 2층에서 방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만수만이 식탁에 홀로 남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식사를 마쳤습니다. 서두르지도 멈추지도 않고 평소처럼 끝까지 밥그릇을 비웠습니다. 마지막 한 숟가락까지 말끔히 먹고 나서야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저녁 8시 만수의 서재로 과외 코디네이터 윤도현이 호출되었습니다. 40대 초반의 그는 회사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태블릿 PC와 두툼한 파일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학습 플랜, 성적 추이 그래프, 상담 기록, 온갖 자료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서재 안은 조용했습니다. 책장을 가득 채운 두꺼운 책들, 오래된 나무 책상, 그리고 창밖으로 보이는 어두운 정원. 도연은 책상 앞 의자에 앉아 태블릿을 켰습니다. 화면에서 나오는 푸른 빛이 그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만수는 창가에 서서 바깥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세준의 방에서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커튼 사이로 새어나오는 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마 게임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솔직하게 말해보게.
만수가 돌아서며 물었습니다. 세준이 희망이 있나? 도연은 태블릿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그래프들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모두 하얀 곡선이었습니다. 그는 입술을 깨물었다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장님, 도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이 일을 10년 넘게 해왔습니다만, 도연은 말을 잠시 멈췄습니다. 적절한 단어를 찾는 듯 했습니다. 세준 학생은 의욕 자체가 꺼진 상태입니다.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겁니다. 마음이 닫혀 있어요. 만수의 눈썹이 움직였습니다. 도연이 태블릿을 만수 쪽으로 돌렸습니다. 화면에는 상담 기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아이가 자기 자신을 이미 포기했습니다. 성적이 낮은 게 문제가 아니라 나는 안 되라고 스스로 못을 박아버린 게 문제예요. 이런 경우는 일반적인 과외로는 도연은 말끝을 흐렸습니다. 만수는 그의 표정에서 이미 답을 읽었습니다. 사실상 손을 놓았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럼 자네는 뭘 해온 건가? 만수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3달 동안 월급 받아가면서 도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태블릿을 껐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도연이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만수는 듣지 않았습니다. 만수는 손을 저어 도연을 내보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고 서재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혼자 남은 서재에서 만수는 창밖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세준의 방 불빛이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가끔씩 그림자가 움직였습니다. 게임 소리는 여기까지 들리지 않았지만 만수는 알 수 있었습니다. 저 아이가 지금 도망치고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7시 세준이 부스스한 머리로 거실에 내려왔을 때 식탁에는 낯선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아침 7시 세준이 부스스한 머리로 거실에 내려왔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식탁에 놓인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였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냄새였습니다. 더 구수하고 어딘가 정겹게 느껴지는 냄새였습니다. 그리고 그 냄새의 주인공이 식탁 옆에 서 있었습니다. 수수한 면 블라우스에 단정한 검은색 바지를 입은 여성이었습니다. 화려한 앞치마도 공손하게 허리 굽힌 자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국그릇을 놓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세준은 계단 끝에서 멈칫했습니다. 이 집에서 일하던 기존 가사도우미와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나이는 50 후반쯤으로 보였지만 허리는 곧게 펴져 있었고 움직임에는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일찍 일어났네요. 여성이 세준을 보며 말했습니다. 차분하지만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세준은 거실 한가운데 어정쩡하게 서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세준이 물었습니다. 문정임이라고 해요. 오늘부터 여기서 일하게 됐어요. 정임은 더 이상의 설명 없이 숟가락과 젓가락을 세준 앞자리에 놓았습니다. 동작이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았습니다. 딱 필요한 만큼만 움직였습니다. 만수가 신문을 접으며 식탁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는 안경을 고쳤으며 정임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수경도 곧 내려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젯밤의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두꺼운 화장으로 가린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아버님, 이분이. 수경이 정임을 가리키며 물으려 했습니다. 새로 들어온 분이야. 만수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가사 일 좀 도와주실 거고. 수경은 정임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녀의 옷차림, 말투, 손톱, 신발. 세련되지 않은 모든 것들이 수경의 눈에 거슬렸습니다. 특히 손톱은 매니큐어 하나 없이 짧게 정돈되어 있었고 손등에는 세월의 흔적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 앞에서 바로 불평할 수는 없었습니다. 수경은 입술을 꾹 다물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세주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을 한 숟가락 뜨고 국을 한 입 마시고 반찬을 집어드는 모든 동작이 기계적이었습니다. 마치 숙제를 하듯 의무를 다하듯 먹는 식사였습니다. 정임이 부엌 문 옆에 서서 조용히 세준을 관찰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세준의 어깨에 머물렀습니다. 움츠러든 어깨, 앞으로 구부정하게 기울어진 등, 밥그릇만 응시하는 눈. 모든 것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이 식탁에서 단 한 번도 편안한 적이 없다는 것을. 세준 학생. 정임이 불렀습니다. 세준의 숟가락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정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정임의 눈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동정도 안타까움도 실망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한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었습니다. 밥은 천천히 씹어 먹는 게 좋아요. 정임이 말했습니다. 그래야 소화도 잘 되고 마음도 따라가요. 네. 세준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등은 펴고 먹어요. 고개 숙이고 먹으면 목도 아프고 마음도 같이 구부러져요. 수경이 끼어들려고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만수의 눈빛을 보고는 다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만수는 신문을 펼친 채 아무 말 없이 차를 마시고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정임과 세준을 번갈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세준은 천천히 등을 폈습니다. 어색했습니다. 평소 구부정하게 앉던 습관 때문에 허리를 펴니 오히려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숨쉬기가 조금 편해진 것 같았습니다. 공기가 폐로 더 깊이 들어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식사 후 세준이 학교에 갔습니다. 가방을 아무렇게나 메고 신발도 제대로 신지 않은 채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울렸습니다. 수경도 곧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백화점 VIP 모임이 있다며 명품 가방을 챙겼습니다. 하이힐을 신으며 정임을 힐끗 쳐다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거실에는 만수와 정임만 남았습니다. 만수가 소파에 앉으며 손짓했습니다. 앉으시오. 정임은 건너편 의자에 단정하게 앉았습니다. 등받이에 기대지 않고 허리를 곧게 펴고 앉았습니다.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았습니다. 만수는 한참을 말없이 정임을 관찰했습니다. 위축되지도 과도하게 긴장하지도 않는 자세. 이른이 넘는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을 봐온 만수의 눈에 이 여성은 평범한 가사도우미가 아니었습니다. 세준이를 봤소? 만수가 물었습니다. 봤습니다. 정임이 대답했습니다. 어떻던가? 공부를 못하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만수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회의적인 표정이었습니다. 허허. 만수가 웃음을 흘렸습니다. 성적표는 보셨소? 전교 꼴찌 수준인데. 정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신에 찬 동작이었습니다. 성적은 결과입니다.
정임이 말했습니다. 저는 원인을 봤어요. 원인? 만수가 팔짱을 꼈습니다. 세준 학생은 삶의 리듬이 무너진 아이예요. 삶의 리듬? 만수가 되물었습니다. 정임은 식탁 쪽을 바라봤습니다. 아직 치우지 않은 세준의 밥그릇이 보였습니다. 반쯤 남은 밥, 거의 손대지 않은 반찬들. 밥 먹을 때를 보세요. 정임이 설명했습니다. 저 아이는 음식 맛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냥 삼켜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을 겁니다. 만수는 정임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게임을 하는 것도 즐거워서가 아니라 도망치려고 하는 거예요. 정임이 덧붙였습니다. 현실이 너무 괴로우니까. 그래서 만수가 물었습니다. 리듬을 되찾아주면 됩니다. 정임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공부는 그 다음 문제예요. 구체적으로 말해보시오. 만수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정임은 잠시 생각하는 듯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정원에 심어진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세준 학생은 지금 자기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정임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밥 먹는 것도, 학교 가는 것도 전부 누군가의 지시를 따르는 거예요. 만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속 들으라는 신호였습니다. 주인 없는 삶에서는 공부도 의미가 없어요. 정임이 말했습니다. 아무리 책상에 앉혀도 과외를 시켜도 마음이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허허. 만수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철학적이군. 하지만 현실은 냉정하오. 석 달 뒤면 기말고사고 내년이면 수능이요. 알고 있습니다. 정임이 만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요? 2년 주십시오. 정임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제가 세준 학생을 스스로 책상에 앉게 만들겠습니다. 만수는 소파에 깊이 기대앉았습니다. 손가락으로 팔걸이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규칙적인 소리가 거실에 퍼졌습니다. 2년? 만수가 되물었습니다. 그동안 월급은 얼마나 원하시오? 지금 받기로 한 금액이면 됩니다. 만수가 정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재미있군. 만수는 일어서서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정원이 내려다 보이는 커다란 창문 앞에 섰습니다. 햇살이 그의 뒷모습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좋소. 만수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소. 정임은 고개를 들어 만수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정임이 대답했습니다. 만수가 천천히 돌아서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내기를 하지. 만수가 말했습니다. 2년 안에 세준이가 정말로 스스로 공부하게 만들면 당신한테 내가 무릎을 꿇고 월급을 30배로 올려주지. 만수의 말에 정임의 표정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놀라움도 기쁨도 의심도 없었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만수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오히려 만수가 그 반응에 더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는 창가에서 정임 쪽으로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30배면 상당한 금액인데 만수가 말했습니다. 반응이 없군. 돈이 목적이 아니라서요. 정임이 대답했습니다. 그럼 뭐가 목적이요? 만수의 목소리에 날카로움이 돌았습니다. 정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창밖으로 향했습니다.
저 멀리 저택 뒤편 어딘가를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빚을 갚으려고요. 정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빚? 만수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사업가의 본능이 작동했습니다. 빚이라는 단어는 늘 조심해야 할 단어였습니다. 금전적인 빚은 아닙니다. 정임이 설명했습니다. 제가 갚아야 할 마음의 빚이에요. 정임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만수는 그녀의 얼굴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무언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지만 더 캐묻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내기의 나머지 조건을 꺼냈습니다. 좋소. 만수가 소파에 다시 앉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사정이야 어찌됐든 나는 결과만 보겠소. 만수는 테이블 위에 놓인 찻잔을 집어들었습니다. 차는 이미 식어 있었지만 한 모금 마셨습니다. 2년 안에 세준이가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가 되면 당신 이기는 거요. 만수가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만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거실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실패하면 조용히 떠나시오. 만수가 정임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단 소문도 남기지 말고 이 집에 대한 얘기, 세준이에 대한 얘기, 그 어떤 것도 밖에 흘리지 마시오. 그게 조건이요. 알겠습니다. 정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하겠소? 만수가 물었습니다. 2년이면 긴 시간인데 중간에 포기하면 포기는 없습니다. 정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만수는 만족스럽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일어서서 서재로 향했습니다. 좋아. 만수가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시작하시오. 하지만 명심하시오. 이 집 며느리 그러니까 수경이가 쉽지 않을 거요. 이미 당신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정임이 대답했습니다. 만수는 서재 문을 닫았고 정임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점심 준비를 하면서도 그녀의 손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채소를 씻고 칼질을 하고 불을 조절하는 모든 동작이 능숙했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아주 가끔씩 그녀의 시선이 창밖을 향했습니다. 저택 뒤편 나무들 사이로 보이는 무언가를 바라보는 듯 했습니다. 오후 2시, 박상무가 만수의 서재를 찾았습니다. 회사 실무를 총괄하는 그는 만수의 오른팔이자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검은색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온 그는 조심스럽게 문을 닫았습니다. 회장님, 상무가 서류 가방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새로 오신 분 신원조회 해봤습니다. 그래, 뭐 나왔나? 만수가 안경을 쓰며 물었습니다. 겉으로는 깨끗합니다. 상무가 서류를 꺼내며 설명했습니다. 경력도 확인됐고요. 다만 상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서류를 넘기는 손이 멈췄습니다. 다만 만수가 재촉했습니다. 18년 전 기록에 공백이 있습니다. 상무가 특정 페이지를 가리켰습니다. 정확히 우리 회사에서 그 사건이 있던 시기와 겹칩니다. 만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안경을 벗었습니다. 18년 전, 회사 역사상 가장 아픈 기억이었습니다. 사내 복지시설 공사 중 발생한 대형 안전사고. 그 일로 직원 한 명이 책임을 뒤집어 쓰고 인생이 무너졌던 사건. 만수는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현장에서 울려 퍼지던 사이렌 소리, 피로 물든 작업복, 그리고 절규하던 가족들의 목소리.
그 사람과 관련이 있다는 건가? 만수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상무가 대답했습니다. 다만 시기가 일치하고 문정임이라는 이름이 당시 피해자 가족 명단 주변에서 언급된 적이 있습니다. 만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정원에서 정임이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조용하고 차분한 동작이었습니다. 하얀 셔츠를 집어들어 털고 빨랫줄에 걸고 집게로 고정하는 모든 동작이 정확했습니다. 계속 지켜보게. 만수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건드리지는 마. 알겠습니다. 상무가 서류를 정리하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혹시 복수 같은 거라면, 복수를 하러 왔다면 가사도우미 노릇을 하진 않았겠지. 만수가 중얼거렸습니다.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거야. 상무가 물러나고 만수는 혼자 긴 시간 생각에 잠겼습니다. 18년 전 그 사건은 그에게도 평생 가시처럼 남아있는 일이었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변호사들이 완벽하게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양심적으로는 늘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누군가의 인생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도 회사를 지켜야 했던 그때의 선택. 저녁 6시 세준이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가방을 소파에 아무렇게나 던졌습니다. 신발도 제대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한쪽은 현관에, 한쪽은 거실 입구에 벗어놓았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세준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정임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손에는 설거지용 고무장갑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학교 어땠어요? 정임이 물었습니다. 그냥요. 세준이 계단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밥 먹을래요? 배 안 고파요. 세준이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세준 학생. 정임이 불렀습니다. 뭔가 명령하는 투가 아니었습니다. 부탁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담담하게 부르는 목소리였지만 묘하게 거부하기 어려운 무게가 있었습니다. 세준은 계단 중간에서 멈췄습니다. 뒤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잠깐만 이리 와봐요. 정임이 말했습니다. 세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정임은 부엌으로 들어가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부엌 테이블에는 따뜻한 우유 한 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앉아서 천천히 마셔요. 정임이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전 정말 배 안 고픈데요. 세준이 투덜거렸습니다. 알아요. 정임이 고무장갑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마셔요. 우유는 마음을 진정시켜줘요. 세준은 어쩔 수 없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우유를 집어들었습니다.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달콤했습니다. 꿀이 들어간 것 같았습니다. 입안에서 부드럽게 퍼지는 단맛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정임은 세준 맞은편에 앉아서 조용히 차를 마셨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숙제 안 했냐고 묻지도 않았고 학교는 어땠냐고 캐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5분쯤 지났을까? 세준의 긴장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어깨가 내려갔고 움켜쥐고 있던 주먹이 펴졌습니다. 우유잔을 쥔 손에서도 힘이 빠졌습니다. 세준 학생. 정임이 불렀습니다. 네. 세준이 대답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날 수 있어요? 세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의아한 표정이었습니다. 왜요? 세준이 물었습니다. 보여줄 게 있어요. 정임이 말했습니다. 학교 가기 전에 잠깐. 뭔데요? 내일 보면 알아요. 정임이 미소 지었습니다. 세준은 의아했지만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우유를 다 마시고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날 밤 세준은 평소보다 조금 일찍 잠이 들었습니다. 게임도 평소보다 일찍 끄고 불을 껐습니다. 그리고 깊은 밤, 정임은 자신의 작은 방에서 낡은 파우치를 꺼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것이었습니다. 파우치를 열자 바래진 버스표 한 장과 녹슨 열쇠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정임은 그 열쇠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뒤집어 보고 또 바라봤습니다. 열쇠는 이 저택 어딘가의 문을 열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18년 전부터 그녀가 간직해온 아무도 모르는 비밀의 열쇠였습니다. 정임은 열쇠를 다시 파우치에 넣고 서랍 깊숙이 숨겼습니다. 다음 날 새벽 6시 세준의 방문이 조용히 노크되었습니다. 톡톡. 작은 소리였지만 잠든 세준의 귀에 들렸습니다. 세준 학생, 일어났어요? 정임의 목소리였습니다. 세준은 신음을 내며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어젯밤 약속은 했지만 막상 일어나기는 싫었습니다. 몸이 무거웠고 눈꺼풀은 더 무거웠습니다. 5분만요. 세준이 중얼거렸습니다. 지금 일어나지 않으면 못 봐요. 정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시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뭔가 신비로운 말투였습니다. 세준은 마지못해 일어났습니다. 눈은 반쯤 감겨 있었고 머리는 산발이었습니다. 거울도 보지 않고 문을 열었습니다. 정임이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이미 단정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씻고 나와요. 정임이 말했습니다. 5분 드릴게요. 세준은 비틀거리며 화장실로 갔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정신이 조금 들었습니다. 5분 후 세준은 정임을 따라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정임은 현관이 아니라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세준은 멍한 상태로 따라갔습니다. 정임은 세준을 저택 뒤편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본체에서 조금 떨어진 곳, 오래된 나무들 사이로 난 좁은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세준은 이 길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집에 살면서 한 번도 와본 적 없는 곳이었습니다. 발밑에는 낙엽이 쌓여 있었고 나뭇가지들이 길을 가렸습니다. 여기 뭐가 있어요? 세준이 물었습니다. 조금만 더 가요. 정임이 앞서 걸어갔습니다. 길을 5분쯤 걸었을까? 나무들 사이로 작은 건물이 나타났습니다. 아니, 건물이라기보다는 창고에 가까웠습니다. 벽돌로 지어진 낡은 구조물이었고 담쟁이 덩굴이 벽 전체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덩굴 사이로 붉은 벽돌이 간신히 보였습니다. 창문은 먼지로 뿌옇게 흐려져 있었고 문은 오래전부터 열리지 않은 듯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여기가 뭐예요? 세준이 물었습니다. 정임은 대답하지 않고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습니다. 그 낡은 열쇠를 문에 꽂았습니다. 열쇠가 자물쇠 안으로 들어갔고 천천히 돌렸습니다. 비걱. 녹슨 금속이 마찰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들어와요. 정임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세준은 망설이다가 따라 들어갔습니다. 안은 어두웠습니다. 곰팡이 냄새와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정임이 창문으로 걸어가 커튼을 젖혔습니다. 먼지가 풀썩 날렸습니다. 세주는 기침을 하며 손으로 코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먼지가 가라앉자 공간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가로 5m, 세로 7m쯤 되어 보였습니다. 벽 한쪽에는 오래된 책장이 있었고 먼지 쌓인 책들이 가득했습니다. 바닥은 나무로 되어 있었습니다. 오래된 마루였지만 무늬가 예뻤습니다. 가운데는 큰 책상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나무로 만든 책상이었고 서랍이 여러 개 달려 있었습니다.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지만 원래는 고급 가구였을 것 같았습니다. 창문 너머로는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그 빛이 공중에 떠 있는 먼지 입자들을 반짝이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작은 별들이 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가 뭐예요? 세준이 다시 물었습니다. 옛날 서재였어요. 정임이 대답했습니다. 회장님이 젊었을 때 쓰시던 곳이라고 들었어요. 세준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낡았지만 무언가 특별한 기운이 느껴지는 공간이었습니다. 책장에 꽂힌 책들, 큰 책상, 넓은 창문. 모든 게 공부하기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먼지만 없다면 왜 여길 보여주는 거예요? 세준이 물었습니다. 정임은 세준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여기가 내 공부방이야. 정임이 말했습니다. 예. 세준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 내가 공부할 곳은 여기예요. 세준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주위를 다시 둘러봤습니다. 먼지투성이 바닥, 거미줄 친 천장, 곰팡이 냄새 나는 벽, 더러운 창문. 여기서요? 세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여긴 너무 더럽잖아요. 응, 더럽지. 정임이 담담하게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공부를? 세준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청소해야지. 정임이 말을 끊었습니다. 정임은 문 옆에 놓인 청소 도구들을 가리켰습니다. 빗자루, 걸레, 양동이, 세제, 걸레질용 막대기.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첫 과제예요. 정임이 설명했습니다. 내가 쓸 공간은 내가 만드는 거야. 세준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정임을 바라봤습니다. 입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공부하러 온 건데요. 세준이 말했습니다. 청소부가 아니라 공부는 환경에서 시작돼요. 정임이 말했습니다. 내가 책임지지 않는 공간에서는 진짜 공부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건 세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엄마한테 말할 거예요. 세준은 화가 났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이 더러운 곳까지 끌려왔는데 청소를 하라니. 그것도 이렇게 넓은 공간을. 언제 다 하라는 건지. 정임은 아무 말 없이 세준을 바라봤습니다. 화를 내는 것도 달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담담하게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싫으면 안 해도 돼요. 정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예. 세준이 되물었습니다. 억지로 시키는 게 아니니까. 정임이 설명했습니다. 내가 선택해. 여기를 내 공간으로 만들지 아니면 그냥 돌아갈지. 세준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예상한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보통 어른들은 화를 내거나 아니면 달래거나 협박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임은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제가 안 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세준이 물었습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정임이 대답했습니다. 난 다른 일하고 너는 내 방에서 게임하면 돼. 그럼 공부는요? 세준이 다시 물었습니다. 공부는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거야. 정임이 말했습니다. 억지로 시키는 건 공부가 아니라 고문이거든. 세준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지금까지 만난 어른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과외 선생님도 엄마도 심지어 외할아버지도 늘 해야 한다. 안 하면 큰일 난다고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난 본체로 들어갈게요. 정임이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학교 갈 시간 되면 부를게. 정임은 도구들을 그대로 두고 나가려고 했습니다. 세준이 불렀습니다. 잠깐만요. 세준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정임이 돌아봤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세준이 망설였습니다. 제가 정말 안 해도 돼요? 응. 정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하면 뭐가 달라지는데요? 세준이 물었습니다. 정임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 보는 미소였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내가 처음으로 뭔가를 선택하게 돼. 정임이 말했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 의지로. 그 말을 남기고 정임은 나갔습니다. 문이 천천히 닫혔습니다. 세준은 혼자 남았습니다. 먼지 가득한 공간에 혼자 남은 세준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거미줄 친 책장, 더러운 바닥, 먼지 쌓인 책상. 모든 게 엉망이었습니다. 하지만 묘하게도 이 공간이 자꾸 눈에 들어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아침 햇살, 오래된 책들의 냄새, 넓은 책상. 어쩌면 정말로 이곳이 자신만의 공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세준은 빗자루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에 쥐었습니다. 무게를 느꼈습니다. 그리고는 금방 내려놓았습니다.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바닥을 향해 빗자루를 가져갔습니다. 또 내려놓았습니다. A씨. 세준이 욕을 중얼거렸습니다. 빗자루는 여전히 손에 쥐어져 있었습니다. 결국 세준은 바닥을 한번 쓸었습니다. 먼지가 확 올라왔습니다. 기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계속 쓸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10분쯤 지났을까? 세준은 멈춰 섰습니다. 땀이 났고 손은 더러워졌고 옷에는 먼지가 묻었습니다. 하지만 바닥의 작은 부분만큼은 확실히 깨끗해졌습니다. 나무 마루의 결이 드러났습니다. 이거 미쳤네. 세준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빗자루를 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대로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빗자루를 벽에 기대놓고 별채 문을 닫았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세준은 그 별채에 다시 가지 않았습니다. 정임도 더 이상 청소 얘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 일이 없었던 것처럼 일상은 계속됐습니다. 세준은 학교에 가고 돌아와서 게임을 하고 밥을 먹고 잠을 잤습니다. 하지만 세준의 마음 한구석에는 계속 그 공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게임을 하다가도 수업을 듣다가도 밥을 먹다가도 문득문득 떠올랐습니다. 먼지 쌓인 책상, 거미줄 친 책장, 그리고 자신이 쓸었던 그 작은 바닥 한 귀퉁이. 금요일 저녁 세준은 현관에서 운동화를 벗다가 멈칫했습니다. 자신이 가장 아끼는 운동화, 지난 생일에 간신히 사달라고 조른 한정판 농구화가 없었습니다. 흰색 바탕에
파란 줄무늬가 들어간 그 신발. 친구들이 부러워하던 그 신발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 신발. 세준이 중얼거렸습니다. 세준은 신발장을 뒤졌습니다. 운동화도 구두도 슬리퍼도 다 있었지만 그 농구화만 없었습니다. 거실을 찾아봤습니다. 소파 밑도 확인했습니다. 계단 밑도 들여다봤습니다.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엄마, 세준이 2층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제 흰색 운동화 못 봤어요? 수경이 방에서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모르는데? 내가 어디 뒀겠지. 세준은 집안을 다 뒤졌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자기 방도 뒤졌습니다. 침대 밑도, 옷장 안도, 책상 서랍도 확인했습니다. 없었습니다. 결국 세준은 1층으로 내려와 부엌으로 갔습니다. 정임이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세준이 불렀습니다. 혹시 제 운동화? 아, 그거? 정임이 당근을 썰다 말고 대답했습니다. 네, 흰색 농구화요. 어디 있는지 세준이 물었습니다. 뒤뜰 별채 앞에 있어요. 정임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예. 세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왜 거기 있어요? 내가 마지막으로 신고 벗어놓은 게 거기였으니까. 정임이 다시 당근을 썰기 시작했습니다. 세준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사흘 전 별채에 갔을 때 운동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나올 때 황급히 나오느라 벗어놓고 나왔던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럼 가져다 주시면 되잖아요. 세준이 말했습니다. 내가 가져와. 정임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지금 비 오는데요? 세준이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실제로 밖에는 가랑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창문을 따라 빗방울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녁 8시, 어두운 뒤뜰을 가로질러 별채까지 가는 건 귀찮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가져오는 게 좋겠네요. 정임이 말했습니다. 비 맞으면 상할 테니까. 세준은 화가 났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냥 선생님이 가져다 주시면 안 돼요? 세준이 따졌습니다. 왜 저보고? 정임은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세준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부드럽지도 엄하지도 않은 눈빛이었습니다. 세준 학생, 정임이 말했습니다. 내가 책임질 줄 모르는 공간에 놓인 건 내 것이 아니에요. 무슨 소리예요? 세준이 되물었습니다. 그 별채는 지금 내 공간이 아니야. 정임이 설명했습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거기 놓인 운동화도 내 것이 아닌 거지. 세준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억지 같았지만 묘하게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세준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럼 그냥 두면 어떻게 되는데요? 내가 선택해. 정임이 다시 당근을 썰기 시작했습니다. 빗물에 적게 둘지 아니면 가져올지. 정임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부엌에는 칼질 소리만 들렸습니다. 도도독, 도도독, 규칙적인 소리가 울렸습니다. 세준은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하지만 화면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운동화 생각만 났습니다. 비에 젖고 있을 그 신발. 한정판이라 다시 살 수도 없는 그 신발. 한참을 고민하다가 세준은 일어났습니다. 현관으로 갔습니다. 우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가랑비가 얼굴에 닿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세주는 우산을 폈습니다. 뒷뜰을 향해 걸었습니다. 어두웠습니다. 가로등도 없었습니다. 핸드폰 손전등을 켜고 걸었습니다. 낙엽을 밟는 소리가 났습니다. 축축한 땅에서 흙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5분쯤 걸어 별채에 도착했습니다. 건물 앞에 운동화가 있었습니다. 이미 조금 젖어 있었습니다. 흰색 천에 물이 스며들어 얼룩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세주는 운동화를 집어들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물을 머금어서 그리고 별채 문을 바라봤습니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세주는 우산을 접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공간은 더 넓어 보였습니다. 핸드폰 불빛이 공간을 비췄습니다. 사흘 전 자신이 쓸었던 바닥 한 귀퉁이가 여전히 다른 곳보다 깨끗했습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먼지투성이었습니다. 세주는 한참을 그 공간에 서 있었습니다. 비 오는 소리가 지붕을 두드렸습니다. 또로록, 또로록 빗소리가 리듬을 만들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본체의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저기는 따뜻하고 깨끗하고 편안할 것입니다. 하지만 세준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진짜 미쳤네. 세준이 중얼거렸습니다. 세준은 운동화를 한쪽 구석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물기를 닦아낼 수 있는 걸레를 찾았습니다. 구석에 있던 마른 천을 발견했습니다. 운동화를 닦았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물기를 최대한 빼냈습니다. 그리고는 구석에 있던 빗자루를 집어들었습니다. 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화가 나서 쓸었습니다. 이 억지스러운 상황이, 이 더러운 공간이, 그리고 자신을 여기까지 오게 만든 모든 것이 화가 났습니다. 빗자루가 바닥을 거칠게 쓸었습니다. 먼지가 사방으로 날렸습니다. 하지만 점점 뭔가 달라졌습니다. 한 번 쓸 때마다 바닥이 조금씩 드러났습니다. 먼지 아래 감춰져 있던 나무 마루의 결이 보였습니다. 생각보다 예쁜 무늬였습니다. 곡선이 흘러가는 무늬, 세월의 흔적이 새겨진 무늬. 30분쯤 지나자 바닥 절반이 깨끗해졌습니다. 땀이 났습니다. 등에서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손이 아팠습니다. 빗자루를 쥔 손바닥에 물집이 잡힐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화가 아니었습니다. 호기심이었습니다. 이 공간이 깨끗해지면 어떤 모습일까? 1시간이 지났을 때 바닥 전체가 드러났습니다. 세주는 헐떡이며 벽에 기댔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었습니다. 옷은 먼지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닥은 깨끗했습니다. 나무 마루가 핸드폰 불빛에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예뻤습니다.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세준이 스스로 뭔가를 완성한 것이었습니다. 창밖에서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정임이었습니다. 우산도 쓰지 않고 비를 맞으며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본체로 돌아갔습니다. 빗속으로 사라지는 그녀의 뒷모습은 고요했습니다. 그 다음 주 토요일 새벽, 세주는 또다시 정임에게 깨어났습니다. 이번에는 저항 없이 일어났습니다. 별채 청소 이후 뭔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세수를 하고 내려오니 정임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오늘은 어디 가요? 세준이 물었습니다. 동네 공부방이에요. 정임이 대답했습니다. 잠깐 도와줄 일이 있어요. 저요? 세준이 의아해했습니다. 응. 정임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문을 열었습니다. 두 사람은 저택에서 걸어서 15분 거리에 있는 주택가로 향했습니다. 아직 해가 완전히 뜨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동네는 조금씩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신문 배달하는 오토바이 소리, 가게 문 여는 소리,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골목 안쪽에 작은 간판이 보였습니다. 햇살 공부방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노란색 페인트가 벗겨진 간판이었지만 글씨는 또렷했습니다. 정임이 문을 열었습니다. 안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낮은 책상 여러 개가 놓여 있었고 벽에는 아이들이 그린 그림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책장에는 헌 교과서와 동화책들이 가득했습니다. 오셨어요? 안쪽에서 여성이 나왔습니다. 5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머리는 짧게 자르고 편한 트레이닝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한 소장님, 제가 말씀드린 학생 데려왔어요. 정임이 세준을 가리켰습니다. 한 소장이 세준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눈은 따뜻했습니다. 어서 와요. 오늘 우리 아이들 좀 봐줘야 하는데 도와줄 수 있겠어요? 뭘 도와드리는데요? 세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침 7시 반부터 아이들이 올 거예요. 한 소장이 설명했습니다. 숙제 봐주고 같이 놀아주고 그런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저 그런 거 해본 적 없는데요. 세준이 망설였습니다. 괜찮아요. 정임이 세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내가 할 수 있어. 7시 반 아이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초등학생들이었습니다. 가방을 메고 신발을 벗고 인사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새 선생님이에요? 한 아이가 세준을 보며 물었습니다. 응, 오늘 형이 와서 도와줄 거야. 한 소장이 대답했습니다. 세준은 어색하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세준을 바라봤습니다. 첫 시간은 숙제 검사였습니다. 아이들이 공책을 펼쳤습니다. 수학 문제, 받아쓰기, 일기. 각자 다른 숙제를 하고 왔습니다. 한 소장이 세준에게 2명의 아이를 맡겼습니다. 3학년 남자아이와 4학년 여자아이였습니다. 형, 이 문제 모르겠어요. 남자아이가 수학 문제집을 내밀었습니다. 세준은 문제를 봤습니다. 곱셈 문제였습니다. 간단했습니다. 세준은 설명하려다가 멈췄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세준이 연필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하면, 말이 꼬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참을성 있게 기다렸습니다. 세준은 천천히 자기가 아는 방식대로 풀이를 보여줬습니다. 아, 알겠어요. 아이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형. 그 순간 세준의 가슴에 뭔가 따뜻한 것이 퍼졌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다는 느낌. 처음이었습니다. 여자아이는 일기를 쓰다가 막혔다고 했습니다. 오늘 뭐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아이가 말했습니다. 어제 뭐 했는데? 세준이 물었습니다. 엄마랑 마트 갔어요. 그리고 저녁 먹었어요. 그럼 그거 쓰면 되잖아. 세준이 말했습니다. 마트에서 뭐 샀어요? 과자요.
엄마가 사주셨어요. 그럼 그것도 쓰고. 과자 맛있었어요? 네, 정말 맛있었어요. 아이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리고는 연필을 들어 열심히 쓰기 시작했습니다. 세주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9시 숙제 시간이 끝나고 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작은 마당에 농구대가 하나 있었습니다. 형, 농구할 줄 알아요?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조금. 세준이 대답했습니다. 사실 세준은 농구를 좋아했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자주 했습니다. 공부는 못했지만 농구는 자신 있었습니다. 같이 해요. 아이들이 공을 던졌습니다. 세준은 공을 받았습니다. 익숙한 무게였습니다. 드리블을 했습니다. 공이 땅에 튕기는 소리, 손바닥에 전해지는 감촉. 모든 게 편안했습니다. 슛을 쐈습니다. 공이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갔습니다. 링을 통과했습니다. 아이들이 환호했습니다. 와, 형 진짜 잘한다. 한 번만 더요. 세주는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웃어봤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30분 동안 아이들과 농구를 했습니다. 땀이 났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하지만 즐거웠습니다. 안으로 돌아오니 정임이 물을 내밀었습니다. 세주는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재미있었어요? 정임이 물었습니다. 네. 세준이 대답했습니다. 생각보다요. 아이들이 세준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형, 다음 주에도 와요. 형이 수학 가르쳐 주니까 더 잘 알겠어요. 형 농구 진짜 잘해요. 아이들의 목소리가 세준의 귀에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 소장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한 소장이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네요. 세준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저도 괜찮았어요. 다음 주에도 올 수 있어요? 한 소장이 물었습니다. 세준은 정임을 봤습니다. 정임은 아무 말 없이 미소만 지었습니다. 선택은 세준의 몫이었습니다. 네. 세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올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세준은 계속 생각했습니다. 오늘 아침의 일들을, 아이들의 웃음을, 자신을 바라보던 그 눈빛들을. 정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세준 학생. 정임이 불렀습니다. 네. 세준이 대답했습니다. 오늘 내가 아이들한테 준 건 지식이 아니었어요. 정임이 말했습니다. 관심이었어요. 누군가 자기를 봐준다는 느낌. 세준은 정임의 말을 되새겼습니다. 그게 공부의 시작이에요. 정임이 덧붙였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자신감. 그게 너를 다시 일으켜 세울 거예요. 세준의 걸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따뜻했습니다. 그날 오후 세준은 처음으로 스스로 별채로 갔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고 싶어서 갔습니다. 창문을 닦았습니다. 책장을 정리했습니다. 책상을 닦았습니다. 1시간 동안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 책상에 앉아봤습니다. 깨끗해진 책상, 넓은 표면, 햇살이 들어오는 창문. 세준은 가방에서 교과서를 꺼냈습니다. 펼쳤습니다. 읽기 시작했습니다. 5분도 채 안 돼서 집중력이 흐트러졌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다시 읽었습니다. 저녁 무렵 정임이 별채로 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와 세준을 봤습니다. 책상에 앉아 공부하는 세준을. 정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물 한 컵을 책상에 놓고 나갔습니다. 세준은 그 물을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보리차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책을 펼쳤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세준은 매주 토요일 햇살 공부방에 갔습니다. 아이들은 세준을 기다렸고 세준도 아이들을 기다렸습니다. 별채는 이제 완전히 깨끗했습니다. 세준은 매일 한두 시간씩 그곳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공부를 하기도 하고 그냥 멍하니 앉아 있기도 했습니다. 성적이 극적으로 오른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세준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조금 덜 괴로웠고 밥을 먹을 때 고개를 들었고 가족들과 눈을 마주칠 수 있게 됐습니다. 수경은 그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하지만 기뻐하기보다는 의심했습니다. 어느 저녁 수경은 세준의 방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안에서는 게임 소리가 아니라 페이지 넘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세준이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교과서를 펼쳐놓고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세준아. 수경이 불렀습니다. 네. 세준이 돌아봤습니다. 공부하니? 수경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네. 조금요. 세준이 대답했습니다. 수경은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게임기는 꺼져 있었습니다. 책상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침대도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이 방은 쓰레기장 같았습니다. 옷은 바닥에 널려 있었고 과자 봉지는 여기저기 굴러다녔고 책은 한 번도 펼쳐지지 않았습니다. 요즘 그 아줌마한테 뭐 배우니? 수경이 물었습니다. 문 선생님요? 세준이 반문했습니다. 응. 수경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그 사람이 너한테 뭐 시키니? 아무것도요. 세준이 대답했습니다.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것만 해요. 하고 싶은 거? 수경이 코웃음 쳤습니다. 내가 공부를 하고 싶어 할 리가 없잖아. 세준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경은 한참을 세준을 바라보다가 방을 나갔습니다. 다음 날 수경은 과외 코디 윤도현을 따로 불렀습니다. 저택 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도현은 태블릿을 꺼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사모님, 무슨 일이시죠? 도현이 물었습니다. 그 문정임이라는 사람 말이에요. 수경이 커피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다고요? 도현이 눈썹을 올렸습니다. 세준이가 갑자기 달라졌어요. 수경이 설명했습니다. 공부도 하고 방도 정리하고 한 달 만에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나요? 도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좋은 변화 아닌가요? 도현이 말했습니다. 아니요. 수경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뭔가 숨기는 게 있어요. 그 여자 분명히 다른 목적이 있을 거예요. 도현은 태블릿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제가 한번 알아볼까요? 도현이 제안했습니다. 네, 부탁해요. 수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람 과거, 경력 다 알아봐 주세요. 일주일 후 도현이 다시 수경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사모님, 도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문정임 씨 과거에 회장님 회사와 연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수경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도연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18년 전 회장님 회사에서 큰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때 피해자 가족 중에 문정임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수경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복수하러 온 거예요? 수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도연이 말을 흐렸습니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수경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그날 저녁 저택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박상무가 만수에게 보고했던 내용을 수경도 알게 된 것입니다. 저녁 식사 시간 수경은 정임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정임은 평소처럼 담담하게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수경이 정임을 불렀습니다. 문 씨, 수경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잠깐 얘기 좀 해요. 네. 정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로 갔습니다. 만수와 세주는 위층으로 올라간 상태였습니다. 수경은 소파에 앉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팔짱을 끼고 정임을 내려다봤습니다. 당신 18년 전 우리 회사 사건 알죠? 수경이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정임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정임이 대답했습니다. 역시 수경이 냉소를 지었습니다. 복수하러 온 거죠? 복수요? 정임이 되물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왜 우리 집에 왔겠어요? 수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세준이를 이용해서 뭘 하려는 거예요? 정임은 한참 수경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세준 학생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정임이 말했습니다. 그럼 뭐예요? 수경이 소리쳤습니다. 왜 우리 집에 온 거예요? 정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수경은 가방에서 큰 봉투를 꺼냈습니다. 두툼한 봉투였습니다. 안에는 돈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이거 가지고 나가요. 수경이 봉투를 테이블에 던졌습니다. 지금 나가면 좋게 끝내줄게요. 정임은 봉투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수경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전 돈 때문에 온 게 아닙니다. 정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뭐 때문에요? 수경이 다그쳤습니다. 빚 때문에 왔어요. 정임이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계단에서 발소리가 났습니다. 세준이 계단 중간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대화를 다 들은 것 같았습니다. 엄마. 세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한테 뭐 하는 거예요? 수경이 돌아봤습니다. 세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세준아, 이건 수경이 말하려 했습니다. 선생님은 잘못한 거 없어요. 세준이 소리쳤습니다. 왜 내쫓으려고 해요? 너는 몰라. 수경이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저는 알아요. 세준이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선생님이 처음으로 저를 사람 대접해줬어요. 처음으로 제가 뭔가 할 수 있다고 말해줬어요. 세준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정임은 조용히 세준을 바라봤습니다. 만수가 서재에서 나왔습니다. 소란을 들은 것입니다. 무슨 일이요? 만수가 물었습니다. 아버님. 수경이 돌아섰습니다. 이 사람 18년 전 사건이랑 관련 있어요. 복수하러 온 거예요. 만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정임을 바라봤습니다. 정임 씨, 만수가 낮게 말했습니다. 대체 당신은 누구요? 정임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말씀드릴게요. 정임이 말했습니다. 전부 다. 거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택의 분위기는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식탁에는 평소처럼 음식이 차려져 있었지만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세주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눈 아래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수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눈이 붓고 화장으로도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정임만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조용히 국을 따르고 반찬을 놓고 물을 채웠습니다. 만수가 신문을 내려놓았습니다. 오늘 저녁 다들 거실로 모이시오. 만수가 말했습니다. 얘기를 들어야겠소. 세주는 학교에 가지 않았습니다. 아프다고 했습니다. 사실 아팠습니다. 마음이 하루 종일 방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채가 보였습니다. 저 공간에서 처음으로 자신이 뭔가를 잃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임이 떠나면 어떻게 될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까? 게임만 하고 공부는 손도 대지 않고 아무 의미 없는 하루를 보낼까? 저녁 6시 거실에 모두 모였습니다. 만수는 소파에, 수경은 그 옆에, 세주는 건너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정임은 서 있었습니다. 앉으시오. 만수가 말했습니다. 정임은 세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만수가 정임을 바라봤습니다.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말해보시오. 만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정임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18년 전 회장님 회사에서 복지시설 공사가 있었습니다. 정임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그때 사고가 났고 제 남동생이 현장 관리자였습니다. 만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사고 책임을 동생이 뒤집어 썼습니다. 정임이 계속했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었지만 동생 인생은 그날로 끝났습니다. 수경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동생은 일자리를 잃었고 가족도 떠났고 결국 정임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거실이 고요해졌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런데 왜 복수를 하지 않았소? 만수가 물었습니다. 왜 가사도우미로 왔소? 정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복수하려고 했습니다. 정임이 인정했습니다. 처음에는 회장님을 원망했고 이 집을 증오했습니다. 하지만 만수가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정임이 세준을 바라봤습니다. 세준 학생을 봤습니다. 저요? 세준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정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8년 전 동생 사고 직후에 제가 잠깐 동네 공부방에서 일한 적이 있습니다. 정임이 설명했습니다. 그때 세준 학생이 잠깐 맡겨졌었어요. 아주 어렸을 때 세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기억 못할 거예요. 정임이 미소 지었습니다. 너무 어렸으니까. 하지만 저는 기억합니다. 밝고 호기심 많던 아이였어요. 정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몇 년 후 세준 학생이 힘들어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임이 말했습니다. 공부도 안 하고 의욕도 없고 자기 자신을 포기했다고.
만수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정임이 계속했습니다. 제가 동생을 잃은 것처럼 회장님도 손자를 잃어가고 있다는 걸. 다른 방식으로지만. 수경이 손수건으로 눈을 닦았습니다. 복수는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습니다. 정임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하지만 한 아이를 살리는 건 제 동생이 원했을 일이에요. 세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왔습니다. 정임이 만수를 바라봤습니다. 빚을 갚으러, 제 동생이 못다한 일을 세준 학생을 통해 갚으러. 만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일은 넘은 노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미안하오. 만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8년 동안 나는 도망쳤소. 아니요. 정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장님도 고통받으셨을 겁니다. 수경이 일어났습니다. 정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수경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너무 몰랐습니다. 정임이 수경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정임이 말했습니다. 자식을 지키려는 마음 이해합니다. 세준이 일어났습니다. 정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처음으로 정임을 껴안았습니다. 선생님, 세준이 울먹였습니다. 가지 마세요. 정임이 세준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안 가. 정임이 속삭였습니다. 약속 지킬 때까지 안 가. 만수가 일어났습니다. 정임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용서해 주시오. 만수가 말했습니다. 내가 책임지지 못한 일을. 정임이 만수를 일으켰습니다. 이미 용서했습니다. 정임이 말했습니다. 세준 학생이 웃는 모습을 봤을 때 거실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18년 만에 풀린 매듭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임은 만수에게 낡은 열쇠를 건넸습니다. 이게 뭐요? 만수가 물었습니다. 별채 열쇠입니다. 정임이 대답했습니다. 18년 전 동생이 저한테 맡긴 거예요. 만수는 열쇠를 받아들었습니다. 녹슨 열쇠였습니다. 오래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동생이 왜 이걸? 만수가 물었습니다. 정임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고 나기 전 동생이 회장님 별채를 정리하는 일을 맡았었습니다. 정임이 설명했습니다. 그때 우연히 서류를 발견했대요. 무슨 서류? 만수의 목소리가 긴장했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쓰신 편지였습니다. 정임이 말했습니다. 사고 피해자 가족들에게 보내려고 준비하셨던. 만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편지는 발송되지 않았습니다. 정임이 계속했습니다. 아마 회사 법무팀에서 막았겠죠. 만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맞소. 만수가 인정했습니다. 변호사들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나는 겁쟁이였소. 정임은 가방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18년 동안 간직했던 것입니다. 동생이 이걸 저한테 주면서 말했습니다. 정임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누나, 회장님은 나쁜 사람이 아니야. 그냥 약한 사람이야. 만수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동생은 회장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정임이 말했습니다. 오히려 안타까워했어요. 큰 회사를 지켜야 하는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이해한다고.
봉투 안에는 만수가 18년 전에 쓴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 손으로 직접 쓴 글씨, 진심이 담긴 사과. 만수는 자신의 필체를 보며 울었습니다. 이른이 넘은 노인이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미안하오. 만수가 반복했습니다. 정말 미안하오. 정임이 만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동생의 마지막 소원이 있었어요. 정임이 말했습니다. 뭐였소? 만수가 물었습니다. 회장님이 다시 사람을 보는 법을 배우셨으면 좋겠다고. 정임이 미소 지었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사람을. 만수는 세준을 바라봤습니다. 거실 구석에서 이 대화를 듣고 있던 세준을. 나는. 만수가 말했습니다. 세준이를 성적표로만 봤소. 사람으로 보지 않았소. 정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온 겁니다. 정임이 말했습니다. 세준 학생을 사람으로 볼 수 있게, 그리고 회장님도 스스로를 용서할 수 있게. 만수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다음 날 만수는 박상무를 불렀습니다. 상무. 만수가 말했습니다. 18년 전 사고 피해자 가족들 명단 찾아주게. 회장님? 상무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이제라도 사과해야겠네. 만수가 말했습니다. 늦었지만. 상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후 만수는 직접 피해자 가족들을 찾아갔습니다. 한 명 한 명 얼굴을 마주하고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습니다. 어떤 이는 용서했고 어떤 이는 여전히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만수는 모두를 찾아갔습니다. 정임도 함께 갔습니다. 동생을 대신해서 마지막 가족을 만난 날 만수는 정임에게 말했습니다. 고맙소. 만수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나는 평생 도망쳤을 거요. 아니요. 정임이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안에 이미 용기가 있었어요. 저는 그냥 문을 열어드렸을 뿐이에요. 만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당신 동생. 만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좋은 사람이었겠소. 네. 정임이 미소 지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사람이었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18년의 무게를 내려놓고 1년 반이 흘렀습니다. 세준은 매일 별채에서 공부했습니다. 여전히 상위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중위권으로 올라왔습니다. 무엇보다 스스로 책상에 앉았습니다. 햇살 공부방은 이제 세준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아이들과 함께 했습니다. 가르치고 놀아주고 웃었습니다. 학교에서도 달라졌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렸습니다. 농구부에도 가입했습니다. 성적은 중간이었지만 얼굴에는 웃음이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세준은 만수와 정임 앞에 섰습니다. 할아버지, 선생님, 세준이 말했습니다. 제가 결정했어요. 뭘? 만수가 물었습니다. 진로요. 세준이 대답했습니다. 저 체육교육과 가고 싶어요. 체육교육? 만수가 되물었습니다. 네. 세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생활체육 지도자가 되고 싶어요. 햇살 공부방 같은 곳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만수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선택이다. 만수가 말했습니다. 내가 정한 길이니까. 정임은 아무 말 없이 세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리고 2년이 되는 날, 만수가 거실에 가족들을 모았습니다. 정임도 자리에 있었습니다. 내기를 기억하시오? 만수가 정임에게 물었습니다. 기억합니다. 정임이 대답했습니다. 2년 안에 세준이를 스스로 책상에 앉게 만들기로 했소. 만수가 말했습니다. 네. 정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수는 봉투를 꺼냈습니다. 두툼한 봉투였습니다. 약속한 대로 월급 30배요. 만수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정임은 봉투를 받지 않았습니다. 일부만 받겠습니다. 정임이 말했습니다. 나머지는 햇살 공부방에 기부해 주세요. 만수가 웃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소. 만수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하나 더 있소. 조건요? 정임이 물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 집에 있어 주시오. 만수가 말했습니다. 가사도우미가 아니라 가족으로. 정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영광입니다. 정임이 말했습니다. 수경이 일어나 정임을 껴안았습니다. 세준도 함께 껴안았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정임이 만든 저녁이었습니다. 세준은 등을 펴고 앉았습니다. 밥을 천천히 씹으며 먹었습니다.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만수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수경은 처음으로 편안한 얼굴로 식사를 했습니다. 정임은 조용히 모두를 지켜봤습니다. 식사 후 세준이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정임과 나란히 서서 선생님, 세준이 말했습니다. 응, 정임이 대답했습니다. 감사해요. 세준이 말했습니다. 저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나도 감사해. 정임이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두 사람은 말없이 설거지를 계속했습니다. 물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만 부엌에 울렸습니다. 그날 밤 세준은 별채로 갔습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공부방, 자신의 공간, 책상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본체에 불빛이 보였습니다.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세준은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계획이라고, 내일 할 일들을, 이루고 싶은 것들을, 작은 목표들을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간단한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2년 전에는 쓸 수 없었던 문장이었습니다. 세준은 미소 지으며 불을 껐습니다. 본체로 돌아가는 길,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세준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세준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정임에게일까요? 할아버지에게일까요?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일까요? 아마 모두에게일 것입니다. 그리고 세준은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집으로. 세준의 변화는 단순히 성적이 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포기했던 한 아이가 다시 자기 이름을 찾는 과정이었습니다. 음악? 별채의 먼지를 털어내던 그날처럼 세준은 조금씩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임은 떠났지만 그녀가 남긴 것은 돈도 내기도 아니었습니다. 괜찮다는 한마디, 할 수 있다는 눈빛. 그 씨앗은 세준 안에서 자라고 만수의 마음을 흔들고 수경의 고집을 녹이며 한 가족을 다시 이어 붙였습니다. 음악?
진짜 스승은 곁에 오래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걷게 만들고 조용히 물러서는 사람입니다. 정임처럼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누군가에게 괜찮다고 말해준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당신도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한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잘 들었습니다라고 댓글 하나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또 다른 이야기를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